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20개 의대 병원 교수들이 앞으로 매주 하루를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휴진이 아니라 당분간 매주 하루 쉬겠다는 방침을 굳혔고 수도권 대형 병원 빅5도 휴진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응급 환자는 진료한다는 입장이지만 꾸준히 병원을 찾아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질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 대학병원. 사흘 뒤인 30일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다음 달 매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받거나 질환을 앓고 있어 꾸준히 진료받고 있는 고령층 환자들은 앞으로 진료가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폐렴 같은 게 위험한 병이니까 우리는 바로바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진료 안 받으면 잘못되니까. 저는 경북 영천에서 왔는데 날짜를 잡아놨는데 예약 날짜에 내가 제대로 못 한다던가 그런 문제에서는 좀 걱정은 돼요. 전국 20개 의과대학이 참여한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젯밤 매주 하루씩 휴진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와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진료하겠지만 경증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외래 진료나 수술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2달 넘게 주당 7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신적, 신체적 한계에 도달했고요. 앞서 지난 22일 40개 의대 병원들이 사정에 맞춰 주 1회 휴진을 추진하자는 방침을 정한 뒤 각 대학병원과 수도권 5대 대형병원이 동참하고 나선 데 이어 절반인 20곳 의대는 일회성 시위가 아닌 상시적인 주 1회 휴진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정부는 아직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다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이 위법한 건 아닌지 검토에 나섰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해 발표할 경우 휴진을 늘리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수들의 사직서 처리를 미루던 일부 대학병원이 사직서 접수를 시작하면서 의료 인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6도로 평년보다 6도가량 높았습니다.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은 4월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도심 곳곳이 더위를 식히고 휴식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백합과 장미, 튤립까지 형형색색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 사이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꽃길도 걸어봅니다. 간만에 일단은 화창하고 이제 좀 더 있으면 더워서 못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 야외 데이트 한다 생각하고 나왔어요. 나오기 잘한 것 같아요. 때이른 초여름 날씨, 선글라스와 양산으로 따갑게 내리쬐는 햇빛을 가려봅니다. 그늘 아래에서 떼약볕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모처럼 찾아온 맑은 날씨가 반갑습니다. 더울 때 재밌어요. 또 다른 꽃을 만나보고 싶어요. 해바라기지 멀리 퍼질 때 기분 좋아요.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꽃향기 많이 있고 아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내 마음이 흡족해서 좋습니다. 날씨는 짱이죠. 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고향 꽃박람회에는 오늘 하루에만 6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도 종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평년보다 6도 이상 높았습니다. 경북 김천은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치솟았고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의 경우 역대 4월 중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일사가 더해지면 기온이 계속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면서 어제보다 덥고 내일이 더 덥고 이렇게 되는데 기상청은 월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강원 강릉의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고 경남 거제에서는 선박 화재로 작업자 4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거대한 연기가 맹렬히 뿜어져 나옵니다. 공중에서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낮 2시쯤 강원 강릉시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 어디 미사일 떨어졌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까만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헬기를 포함한 소방장비 30여 대와 인력 100여 명이 투입돼 3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40대 직원 등 2명이 다쳤고 건물 2개 동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검은 연기가 사방을 뒤덮으면서 한때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압축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9시쯤엔 경남 거제시 한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중이던 4,500톤짜리 대형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여성 등 작업자 4명이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모두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에는 경기 양주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전에는 호남고속도로 백양산 아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1톤 트럭에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불려나와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충분히 답변했다고만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주 초 유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불러 14시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확보한 통화 내역을 근거로 유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되찾아온 작년 8월 2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왜 통화했는지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이시원 비서관님이랑 통화하신 건 인정하시나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자신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사건 회수에 대해선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렸지만 유 법무관리관에게서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기록 회수 지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거 맞나요? 장관 지시가 없었던 건 맞아요?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1차 조사, 또 경찰로 넘긴 사건 기록의 회수, 이어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까지 각 과정마다 관계자들에게 전화하거나 공문을 통해 상황을 조율하고 의견을 전달하며 개입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공수처는 아직 조사할 내용이 남았다며 다음 주 초 바로 유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직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공수처는 국방부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등 다른 핵심 인물 조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회입니다. 이틀 뒤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룰 수 있다며 대통령실이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압박했고, 여당은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강경한 요구는 도움이 안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영수회담 결과가 향후 전국 방향을 보여줄 분기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회담 의제 조율 없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영수회담. 민주당은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기회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정기조 전환을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실무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국정기조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민주당은 실무회동에서 논의했던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등은 물론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다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의정 갈등이 의제에 오를 거라 전망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은 민생 이슈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이태원 특별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생이라고 판단되지 않죠. 네, 아마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민주당의 압박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총선의 선택이 한쪽의 주장만을 관철해내라는 뜻으로 오독해서도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주 연속 20%대 초반에 머물며 취임 후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영수회담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모멘텀을 찾겠다 했고 이재명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에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모레 영수회담 결과가 향후 전국 방향을 보여줄 분기점이 될 거란 전망 속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회성 회담을 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미국에선 금요일 오후부터 중서부 여러 주에 걸쳐 수십 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가옥과 건물 수백 채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주말 내내 토네이도의 위협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당국과 5천만이 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대피를 재촉하는 경보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버섯구름처럼 솟아오른 토네이도가 하늘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토네이도 기둥이 좌우로 이리저리 움직이는가 하면 하늘 위로 소용돌이치는 하얀 기둥도 볼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후 미국 네브라스카주 일대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의 모습입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곳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택 지붕이 뜯겨져 날아갔고 비행장 활주로엔 찢긴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Just had to duck and cover with the kids and wife as fast as we could. Loudest freight train you've ever heard in your life coming right through your house. 네브라스카주에서만 수백 채의 가옥과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친 오마하시에선 공항이 한때 폐쇄됐고 망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We watched it touch down about 200 yards over there and then we went to the get shelter. When we came back up, our fence was gone with and the whole neighborhood's gone. 일부 부상자도 발생했는데 숨진 사람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상당국은 캔자스와 아이오와, 미주리,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60건이 넘는 토네이도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네이도 위협에 노출된 주민만 5천만 명이 넘습니다. 또 토네이도의 위협이 일요일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토요일엔 여러 개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대규모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모인 가운데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등 중국 전기차들의 신기술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도 임직원 1000여 명을 보내 중국 전기차 시장 재도전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국 3대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의 전시장. 차량에서 갑자기 프로펠러가 나오더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기 EV톨과 전기차를 합친 샤오펑의 컨셉트카입니다. 샤오펑은 이처럼 도로를 달리고 하늘도 날 수 있는 자동차를 내년부터 판매할 계획입니다. 那么面对着越来越多的交通拥堵以及需要更多效率的场景的时候，所以说飞行汽车就应运而生。 중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는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史上最宽的开门空间到底有多宽? 운전석과 조수석이 회전하도록 만들어 앞뒤좌석이 마주볼 수 있는 이 차는 오는 7월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유명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샹은 한 번 충전으로 710km 주행이 가능한 1억 원대 7인승 전기차를 전시했습니다. 지난달 1일 판매를 시작한 이 차량은 3년 전 현대차가 매각한 베이징 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베이징 모터쇼에 참가한 자동차 기업은 80여 곳, 최초 공개 모델은 117개에 달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모두 모인 치열한 전기차 기술 가격 경쟁의 각축장이 된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이번 모터쇼에 임직원 1000여 명을 보내 중국 전기차 시장을 공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6%, 판매량은 32만 대에 불과합니다.
国产车它的性价比，包括它的配置都是很高的，去把这个车型，做得更加符合我们中国的消费者的喜好。 현대기아차는 저가형 전기차인 EV5와 고성능 전기차들을 앞세워 중국 전기차 시장에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유경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작년 이맘때 한 영세업체에서 일하던 25살 청년은 괴롭힘 신고조차 못하고 죽음에 내몰렸는데요.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며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마지막에 장식하러. 작년 5월 23일 25살 전영진 씨가 숨졌습니다. 유서조차 없는 갑작스런 죽음. 단서는 휴대전화 통화 녹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하고 눌렀는데 딱 처음 들은 게 욕인 거예요. 영진 씨는 대학을 중퇴하고 돈을 벌려다 지입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빚만 진 채 취업한 첫 직장은 속초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였습니다. 같은 거 데려다가 사람 만드는데 아닙니다. 어디 가서 인간 구실도 못하는 죄송합니다. 사장 부부와 딸 그리고 직원 3명. 가족처럼 지내자며 직장 선배는 자신을 형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폭행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라 12개야.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얼굴 때리고 그런 거 좀 그런 거 같으니까 튀긴 거 개설해갖고 빠따 맞아. 알았어? 알겠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폭행 협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매도 때리고 그냥 넘어를 웃어 보여? 아닙니다. 진짜 끌려가서 가다 놓고 두드러 패봐? 죄송합니다. 하다 전에 실이 잘라줘? 그렇다고 첫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네 엄마 뭐해? 공장 다니십니다. 니네 아버지 뭐해? 집에 계십니다. 우리 때려치고 있다고 쓰면 니네 애매가 니 살 먹여 살려줄만 줄 수 있어? 아닙니다. 급기야 부모님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고 나흘 뒤 영진 씨는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나 지금 하는 거 지금 겨우겨우 꾹꾹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애매 그리고 다 쫓아가다 죽일 거야. 2달간 저장된 통화 녹음에서만 협박 86회, 폭행 4건이 확인됐습니다. 지옥 같았을 1년 10개월을 견디며 영진 씨는 노동청에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여서 아마 피해자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통화 녹음을 킨 거 자체가 그게 도움 요청이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결국 유가족은 협박 폭행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폭행 협박이 아니라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발생한 폭행 협박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까지도 이제 다 판결문에 담은 것이죠. 아들의 죽음 이후 남겨진 가족들은 집 출입구마다 CCTV를 달았습니다. 한 달 요금만 9만 원이 넘습니다. 슬픔과 억울한 만큼이나 가해자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아직 크고 깊습니다. 그리고 영진아 오늘 판결문을 가져왔어. 1차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게 좁은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유가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소나무를 붉게 시들게 하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남부지방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방제 작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소나무만 방제하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데요. 이유가 뭔지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산책로. 길 옆 곳곳에 천막으로 덮은 훈증더미가 모여 있습니다. 농경지와 인접한 야산에도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잘라낸 흔적과 훈증더미가 보입니다. 이처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흔적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가깝거나 주민들 눈에 잘 띄는 감염 소나무를 우선적으로 방제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를 이제 생활권이랑
가시권 위주로 먼저 하거든요. 보여주기식 방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선충병 감염이 심한 지자체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어 책임 방제 구역을 할당하고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감염 소나무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방제 계획 없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민간업체에 사업비를 준다는 겁니다. 업체는 이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잘 되는 감염 소나무 먼저 방제를 진행하고 사업비가 소진되면 방제를 중단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희가 전량을 조사한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량을 만약에 조사하게 되면은 훨씬 예산이 이거보다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산림청이나 시도 차원에서 총괄적인 방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가 각계 전투식으로 방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은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발생하는데 다른 지자체와의 방제 협력은 불가능한 구조인 겁니다.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방제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소나무 재선충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환경단체들도 방제 전략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어디까지는 꼭 지키고 어디는 이제 방제를 넘어서 재난 대비를 할 건지 고사목 처리를 할 건지 이런 전략을 지금 당장 수립해야지만. 지난 1988년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올해를 포함해 3년 동안 2,242억 원의 막대한 방제 예산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소나무들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인 오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제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총선 민의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며 평화쇼에 더 이상 속아줄 국민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요즘 일종의 대규모 뉴타운을 해마다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는데 공사 기간이 불과 1년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속도전 건설에 몰두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뭔지 또 문제는 없을지 통일전망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2월 착공한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산림집 공사. 80만 제곱미터 부지에 40층 아파트부터 각종 편의시설까지 들어선 일종의 뉴타운 공사는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언 나라가 또 하나의 새로운 리상거리의 탄생을 환희 속에 맞이했습니다. 북한은 2021년 해마다 평양에 1만 가구씩 총 5만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고 선언한 이후 2022년에는 송신 송화거리를 1년 1개월 만에 완성시켰고 2023년에는 화성지구 1단계 공사를 1년 2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통상 몇 년이 걸렸을 공사를 1년 남짓한 기간에 마친 겁니다. 기본적으로 택지 조성을 하고 또 산이 있던 것을 현재 철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무리 빨라야 우리나라 한 3년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북한의 건설은 속도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양 복구 과정에서 14분의 산림집 한 채를 짓는다며 이른바 평양 속도라는 용어까지 등장했고 김정은 시대 들어 지어진 창정거리와 려명거리 등도 어김없이 속도전식 건설이 적용됐습니다. 착공이 첫 사불 방은 뒤로부터 40여일 만에 40층 걸적 공사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북한이 신도시 하나를 이처럼 단기간에 지을 수 있는 건 군인과 건설 장비를 총동원하는 인해 전술식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평양 산림집 건설을 도맡은 것도 대부분 군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여단에서는 걸조공사, 봉사망 공사를 동시에 리천으로 벌려나가 공사 기술 단축 향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등 각종 건설 원자재의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점도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대규모 건설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석회석은 북한에 수백억 톤이 있거든요. 시멘트를 만들어놓은 그 원료 자체는 충분합니다. 조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지난 2014년 인명피해가 발생한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처럼 과도한 속도전은 부실공사의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있고요.
철근 배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누수가 된다든지 단열이 안 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속도전 건설에 몰두하는 건 빠르고 효과적으로 당의 치적이라며 선전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건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북한은 잇따른 산림집 건설이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정신에 따른 업적이라며 연일 선전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충성심을 고취하며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되는 북한의 건설 사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실패한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대표팀 시스템에 대한 소신 발언도 했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황선홍 감독은 사과부터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선수들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책임은 전적으로 감독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력에 관한 비판에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영준 선수는 65분이 맥스입니다. 후반에 찍히는 게 이롭다고 판단해서 후자를 결정한 겁니다. 지금 국내 중앙수비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선수를 중앙으로 돌리고 미드필드를 보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표팀 운영 시스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연령대 4년 주기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라서 수명이 좌우되면 그런 구조 갖고는 절대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상대를 완전하게 제압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A대표팀 임시 감독을 겸한 것과 대회 성적은 무관하다며 대회 기간 A대표팀 감독 면접을 봤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 그렇게 비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조금 쉬고 싶고 시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야구 LG는 선두 기아를 상대로 2경기 연속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김범석 선수가 결승포로 주인공이 됐습니다. 전훈칠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만원 관중이 들어찬 열기 속에 LG와 기아 두 팀의 홈런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LG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스틴이 1회 선제 투런포를 터뜨렸습니다. 기아도 4회 초 소크라테스의 동점 홈런을 발판으로 한 점 차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흐름을 다시 바꾼 건 LG 2년차 김범석이었습니다. 4회 말 원아웃 1루 상황에서 호쾌한 스윙으로 역전 투런포를 날렸습니다. 지난 주말 말루포에 이어 또 한 번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결승 홈런이었습니다. 기아도 9회 마지막 기회를 잡았지만 최영우의 큼지막한 타구가 담장 바로 앞에서 잡혔습니다. 6연패에 빠진 한화는 타격 반등을 위해 강동우 타격 코치를 1군에 합류시켰습니다. 모처럼 초반부터 타선도 터졌습니다. 1회 만루 기회에서 최은성이 2루타로 주자를 모두 불러들였고 안치홍도 적시타를 보태 11일 만에 타점을 추가하는 등 한화는 4월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전우칠입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KCC가 슈퍼팀의 위용을 과시하며 먼저 1승을 거뒀습니다. 초반에는 1진 1퇴,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한의원의 버저비터가 터지면서 KT가 2점 차로 앞선 채 2쿼터를 마쳤는데요. 진짜 승부는 3쿼터부터였습니다. 허웅과 송교창, 최준용의 연속 득점으로 KCC가 순식간에 10점 차 이상의 리드를 잡았고요. 4쿼터 한때 21점 차까지 격차가 벌어질 만큼 일방적인 흐름 속에 1차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관심을 모은 형제 대결에서도 허웅이 17점으로 12점을 기록한 동생 허운에 앞섰네요. K리그1 대전 주세종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입니다. 서울은 3연패를 당했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서 어쩌나 싶으셨죠. 일부 강원과 남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4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였는데요. 내일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경북 의성의 낮 기온이 31도, 서울도 오늘보다 3도 높은 29도로 올 들어 가장 높겠고요.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은 속초가 20도를 밑도는 등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내륙의 고온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면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해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집중될 걸로 보이니까요.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낮 동안 전국 하늘 맑다가 늦은 밤 제주도부터 비구름이 들어오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메마른 대기 속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14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도 서울 29도, 원주 30도, 광주 28도로 7월 중순 마냥 덥겠습니다. 비는 월요일 밤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20도 안팎까지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